의학 핵심 정보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맡게 된 김유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이 시간은 지금 5주 정도 이제 진행을 할 거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1차를 치고 오신 분들도 있고, 1차 이제 유예되셔가지고 오신 분들도 있고, 또 가끔은 이제 현직에 계시기 때문에 뭐 1차는 뭐 가볍게 패스를 하시고 오신 분들도 있을 건데, 아마 그 전에 의학이론 공부를 하셨을 거예요. 기본 이론을 공부하신 분도 있고, 가끔 저한테 질문에 기본 이론은 공부하지 않았습니다. 요약집만으로 가능한가요? 아주 당당하게 물어보시는 분들 꽤 계세요. 근데 그런 분들한테도 마찬가지로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기본 의학 공부를 하시고 공부하는 게 제일 좋아요. 제일 좋은데, 내가 그럴 시간이 도저히 안 됐다. 다른 세 과목 하는데도 죽는 줄 알았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요약집만 보겠다. 내가 찾아보니까 요약집만으로도 합격한다 하던데? 뭐 이렇게 얘기하고 오신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라도 최대한 수업 시간에 조금 더 생각이 날 수 있도록,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사례 붙여서 설명은 드릴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내가 이런 거 배웠었지, 아니면 이게 이런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따라서 공부를 하시면 되고, 만약에 그래도 안 되겠다 하면은 기본서를 조금 찾아보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자, 우선 오리엔테이션을 할 겁니다. 5주 20강을 할 거고, 우리 그 온라인 수업 들으시는 분들은 제가 이게 촬영이 보통 일요일 날 되기 때문에 월요일 날 업로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오후쯤부터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 한 주에 우리가 4시간 정도 하기 때문에 총 20강이고요. 이 책을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상해랑 질병을 따로 구분하진 않았어요. 그냥 부위별로 다 구분을 했기 때문에 상관없이 진행을 할 거고, 요약 정리하면서 기출 문제도 같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볼 겁니다. 그래서 두 개를 같이 볼 수 있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출제 경향이랑 분석을 좀 보시면 뭐 이건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상해 6, 질병 4 이렇게 나옵니다. 11문제 나온 적이 딱 한 번 있고요. 보통은 10문제가 나옵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과거 기출문제 위주로 출제가 되는 경향이 커요. 그래서 의학이론이 조금 쉽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기본서로 공부를 할 때는 기출문제를 파악하고 공부하는 게 아니라 적어도 여러분들이 이 말은 알아야 된다 위주로 공부를 하기 때문에 처음 진입은 어려워요. 어려운데 아마 지금 정도 공부를 하셨으면 이제는 그래도 내가 무슨 말인지는 알아듣는다, 이 정도가 되셨다면 그 다음부터는 기출분석을 하시면 돼요. 기출 분석을 하면 되는데 4년 이상 주기로 반복되는 경향이 높아요. 왜냐하면 출제자가 3년마다 한 번씩 바뀌기 때문이에요. 물론 꼭 그렇진 않습니다만 대부분 3년마다 바뀌어요. 그래서 3년마다 바뀌기 때문에 3년마다 문제가 바뀌는 게 아니라 그 전에 것도 안 낼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보통 4년 주기로 문제가 좀 출제가 되는 경우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혹시 기출 분석을 하시는데 이게 출제된 지 4년이 지났다, 그러면 꼭 보셔야 돼요. 꼭. 그 다음에 기출분석이 정말 중요합니다. 예전에는 객관식으로도 문제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3종대인 4종손사,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전에 신체손사가 3종대인 사람, 그 다음에 4종손사 이렇게 나눠졌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문제가, 의학 문제가 한두 문제씩 출제가 됐었어요. 그거는 서술형 문제. 그래서 그 문제에서도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확인하셔야 되는데 다 여기 실어놨습니다. 다 여기 실어놨으니까 어렵게 막 보험연수원 들어가고 이것저것 찾아보지 마시고 그냥 요거 공부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보상 실무와 관련된 문제. 아무래도 만약에 여러분들이 대학생이시거나 아니면 내가 실무랑은 전혀 상관없는 일을 하고 계시거나 하면은 실무와 관련된 문제가 나오면 조금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는데 어차피 여러분들이 다 배운 겁니다. 어차피 여러분들이 다 배운 거고, 그 다음에 보통은 진단비 담보가 있는 거. 그래서 말기 간 질환 진단비, 급성 심근경색 진단비, 뭐 치매보험, 중증 재생 불량성 빈혈, 뭐 이런 것들이 다 담보가 다 따로 있어요. 그 담보와 관련된 질환이 나와요. 예를 들면 심근경색 진단비, 우리 심근경색 문제 되게 자주 나왔거든요. 이런 것들 자주 나와요. 그 다음에 장애 판정과 관련된 거. 우리 보험은 진단비도 있지만 후유장애 보험금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재산보험 시간에 열심히 장애분류표를 공부했을 겁니다. 그거와 관련돼서 보험금을 지급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1억 정도의 보험, 상해 후유 장애 진단비를 가지고 상해 후유 장애를 담보로 가지고 있다면 만약에 내가 15% 장애야. 그러면은 1,500만 원을 받을 수 있죠. 그러면 그 15% 장애를 판정하기 위한 의학적인 기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문제에 나와요. 그래서 그거를 아셔야 돼요. 당연히 여러분 공부했고, 그 다음에 거기서 뭐
여러분들한테 이 사람이 장애가 몇 %일까요? 이런 문제는 제3보험에서 나오지 의학에서 나오진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뭘 보냐면 이 사람의 장애가 몇 %일까요를 확인하기 위한 과정들, 그래서 뭐 근력평가 MMT라든지 아니면은 척추 변형각, 콥스 앵글 이런 거라든지, 아직까지는 나오진 않았지만은 척수 손상에서 아시아 스케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위주로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한때 영상 판독지를 해석하는 문제가 나왔어요. 이 말은 영어를 알아야 된다 이 말이잖아요. 근데 그게 딱 한 번 나왔어요. 딱 한 번. 그리고 제3보험에서 한 번 나왔어요. 그러니까 제3보험에서 뭐가 나면 암 조직병리 검사 결과지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그러면 그렇게 대표적인 의학 용어나 약어는 제가 외우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만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공부하시면 되고, 종양의 형태학적 분류, 질병 코드 이런 건 너무 중요하고요. 왜냐면 암진단비. 여러분들 혹시 뭐 근데 없을 수도 있긴 하겠다. 그렇죠? 암보험 진단, 암보험을 안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저도 보험사 입사하기 전까지는 암보험이 없었어요. 근데 보험사 입사하면서 맨날 암을 보니까 암보험 진단비를 엄청 빵빵하게 넣어놨죠. 아, 나도 암에 걸릴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왜냐면 하루에 수십 명을 보니까. 그래서 뭐 없을 수 있습니다만 어쨌든 암 정말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보험 청구가 많은 질환, 그래서 당뇨, 대사증후군, 그 다음에 백내장 한동안 정말 이슈였죠. 그 다음에 퇴행성 관절염. 얘는 보통 제가 앞서서 4년 주기로 나온다고 했는데 얘는 2년 만에 한번 또 나와버렸어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 너무 보상 청구가 많으면 나올 수 있어요. 자, 골절과 탈구는 매년 출제됩니다. 특히 골절의 합병증은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특수한 골절과 관련된 내용은 확인해야 되고, 수술 적응증 작년에 나와서 여러분들은 올해는 패스를 하셔도 되고, 관절강직, 골다공증 등 후유장애 판정 관련 기초 내용을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진단기준, 검사 방법, 원인질환, 위험인자, 이건 다 질병과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질병은 사실 광범위하기 때문에 너무 공부하기가 힘들다는 말씀 많이 하시는데, 나올 만한 것들 몇 가지는 반드시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진단 기준이 있는 질병이다. 그럼 진단 기준은 외우셔야 돼요.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수업하면서 제가 중요도를 다 나눠서 알려드릴 거예요. 물론 별 3개가 다 출제되면 좋겠지만 별 하나가 출제되는 경우도 있고, 제가 중요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도 무당이 아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나 최대한 여러분들이 공부를 조금 편하게 하실 수 있도록 나눠드릴 테니까 우리 같이 열심히 한번 해봅시다. 그 다음에 종양은 반드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번에 별 잔치예요. 그래서 우리 나중에 별 잔치 마지막 시간에 만나도록 할게요. 자, 요거는 우리 책 머릿말 넘어간 다음에 보시면 출제 경향 분석해서 제가 상해랑 질병이랑 이렇게 2개를 나눠놨어요. 첫 페이지가 상해고 두 번째가 질병인데, 여기를 보시면 제가 일부러 날짜를 보시면 2014년부터 2016년 3년 주기로 해놨죠. 2017년부터 2019년. 이게 사실 여러분들한테 올해부터 출제자가 바뀝니다 이런 얘기를 전혀 보험개발원에서 해주지 않아요.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건가? 우리가 수능 출제위원도 누구가 이번에 바뀌었습니다 이런 말 안 하잖아요. 그거랑 똑같아요. 안 알려줘요. 안 알려주는데 문제의 결을 보고 추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3년마다 바뀌는 걸로 보이고 있고, 그러면 2023년, 2024년에 낸 출제자가 올해도 낼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냐? 2023년, 2024년에 출제된 건 패스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죠. 그렇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제가 다른 강의할 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보통 당연히 의사가 출제를 하고요. 정형외과 의사나 가정의학과 의사가 출제를 합니다. 그리고 보험사 사이들, 그러니까 보험사에서 상주하고 있는 의사들이 있어요. 그 의사들도 같이 참여를 하는 것 같아요. 검토를 하거나 이런 걸로 해서. 그래서 보통 정형외과나 가정의학과 관점에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생각보다 신경외과나 아니면은 뭐 안과나 이런 거, 이비인후과나 이런 것들이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안과는 백내장이 나왔죠. 그럼 백내장이 난리 났었던 건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실 거예요. 하도 TV에서 떠들어댔잖아요. 그래서 나온 거지. 실제로 정형외과 의사가 안과를 알 것 같죠? 대학생 때 배운 게 다예요. 몰라요.
그래서 내기가 어려워요. 그렇다면 내과 의사가 신경외과 알 것 같죠? 아니요, 몰라요. 그 사람들은 본인들이 전문의 보드 따고 그 다음부터는 본인 전문 분야만 공부하기 때문에 다른 거를 문제 낼 때 당연히 여러분들보다 많이 알죠.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건데 그래도 문제를 낼 때의 어떤 공정성에 있어서 조금 흔들릴 수가 있어서 본인들 전문 분야 플러스 알파만 내요. 그래서 신경외과나 안과나 이비인후과나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뭐 치과, 요즘 사실 치아보험도 난리인데 치과 문제 한 번도 나온 적 없잖아요. 내기가 어려워요. 아예 분야가 다르니까. 아예 분야가 달라서. 그래서 저도 간호사지만 치과는 정말 모릅니다. 번호만 알아요. 번호랑 약간의 차트를 볼 수 있는 거지 몰라요. 치과는 간호사가 아니라 치위생사죠. 그분들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몰라요. 그래서 치과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저희 책에 치과가 안 실려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어쨌든 2023, 2024년 문제는 가볍게 보고 넘어가시고 2022년 이전에 나온 문제들 위주로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현재 시점에서 의학이론을 어떻게 공부하면 되냐. 첫 번째, 인간의 암기력은 한계가 있죠. 여러분들이 무한대로 암기할 수 있으면 너무 좋겠죠. 그러면 이 시험을 안 치고 다른 시험을 치고 있겠죠. 그렇죠? 다른 시험을 칠 텐데 우리의 한계를 알기 때문에 우선 이 시험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험을 공부를 해야 되는데 한계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아마 제 기본서를 처음 봤을 땐 도대체 이걸 어떻게 공부하라는 거야? 라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요약집 위주로 지금부터는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심지어 요약집도 뒤에 기출문제 부분 빼고 나면은 두께가 많이 얇아져요. 그 다음에 또 각 단원마다 뒤에 기출문제가 있거든요. 걔도 다 빼면 또 더 얇아져요. 근데 제가 또 몇 개는 패스하라고 막 얘기를 해드릴 거면 거기서 더 얇아져요. 그러니까 그 정도는 보셔야겠죠. 우리 시험이 아무리 이제 뭐 8대 전문직보다는 조금 쉬운 시험이다 이런 말들을 하긴 하던데 어쨌든 간에 그래도 우리는 서술형 시험에서 그닥 쉽진 않아요. 그러나 난이도가 이게 의학을 깊이 알라는 게 아니라 넓고 얇게 알라는 거거든요. 지금 이 문제들은 보험과 관련된 의학을 넓고 그다음에 얕게만 알면 된다. 너희들한테 의학적인 생리학적인 막 이런 거를 알라고 하지 않는다. 이런 문제예요. 그래서 얇고 깊게 하려면 우리도 얇고 깊게 공부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라도 더 쓰시면 돼요. 하나라도 더 쓰면 되고 기본서는 어떻게 하냐. 강의 들으면서 요약집 공부하시고 그래도 이해를 못하겠다. 그럼 기본서는 그 부분을 마치 사전처럼 한번 읽어보고 찾아보는 정도로만 사용을 하세요. 지금 상황에선 기본서를 이것도 들고 파고 이것도 들고 파고 하실 때가 아닙니다. 요약집 보면서 기본서는 참고서용으로만 사용을 합니다. 두 번째, 공부해야 할 양을 줄여야 되죠. 양을 줄이는 방법은 기출이에요. 기출문제 분석이 되면은 적어도 반은 맞아요. 반은 맞아요. 물론 제가 60점, 70점이 넘는다는 확언은 못 드립니다. 기출만으로 60, 70이 되진 않아요. 근데 반은 맞을 수 있어요. 나머지 플러스 알파는 내가 공부해서 채우면 되겠죠. 그래서 기출 분석을 하시면 되는데 반복된 문제들이 있습니다. 나중에도 계속 제가 몇 년에 출제됐어요. 이런 말들을 해드릴 건데 그런 문제들은 A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한 3번 이상 출제됐다? 그러면은 네, 3번 이상 출제되고 최근 한 4년간 출제된 적이 없다. 그러면 걔는 열심히 보셔야 돼요. 열심히. 자, 그 다음에 현장에서 만약 처음 보는 문제가 나왔다. 나만 처음 봤겠어요? 남도 처음 봤어요. 제가 제 입으로 이런 말 하긴 좀 그렇지만 수강생 수가 제일 많은 편인데 여러분들이 모르면 다른 분들도 몰라요. 그 다음에 어차피 강사들 서로 어떤 문제 내는지 다 확인하고 그리고 여러분들 나중에 모의고사 칠 때쯤 되면 제 것만 보는 사람도 물론 계시겠지만 막 모의고사 서로 막 나눠서 보시죠. 거의 겹치는 문제 있고 안 배운 문제는 잘 없어요. 그래서 안 배운 문제가 나왔다? 손 떨 필요 없어요. 옆 사람 같이 손 떨고 있거든. 그래서 그거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그 문제 넘어가고 나머지 거 보시면 돼요. 나머지 거. 그렇게 공부하시면 되고요. 100개 이하로 만들어 놓으세요. 외워야 되는 거를 100개 이하로 만들어 놓으시고 자신 있으면 확장하고 자신 없으면 100개에 몰입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단거나 어차피 얘가 단거나 돼 있습니다. 단거나 돼 있으니까 이걸로 공부를 하시고 굳이 얘도 있는데 또 서브노트 만들고 싶다 그럼 하셔도 돼요. 하셔도 되는데 단거나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 다음에 아는 것이 깊고 많다고 해서 시험에 합격하는 게 아닙니다. 아까 말했죠? 얇고 넓게. 얇고 넓게 그렇게 공부를 할게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아웃풋이 돼야 돼요. 지금은 아웃풋이 안 될 거예요. 뭐 가끔 나 아웃풋 됩니다 이러는 분들 계시는데 그분보다는 안 되는 분들이 더 많을 건데 얘를 계속 반복하면
아웃풋이 될 거예요. 그 아웃풋이 된다는 건 뭐냐면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누가 뭘 물어봤을 때 한 줄로라도 설명할 수 있으면 그건 아웃풋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아웃풋이 되려면 발끝부터 차야 돼요. 차고 해서 얘가 내 목구멍까지 차야 그 다음에 말로 설명할 수 있어요. 내가 지금 말로 설명 못한다? 아직 이 정도밖에 안 찬 거예요. 채웁시다. 채우면 무조건 아웃풋이 가능합니다. 채우는 방법은 반복밖에 없어요. 반복해서 공부하시면 되고, 그렇게 해야 의학이론은 효자 과목이에요. 아무한테나 효자가 되지 않습니다, 의학은. 그래서 효자 과목으로 만들고 싶다? 자꾸 봐주세요. 우리 대면 보는 자식보다 자주 만나고 사랑한다 해주고 용돈도 지어주고 이렇게 해야 그 사람이 나한테 효자가 되겠죠. 과목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그렇게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작년에 문제가 때문에 요걸 하나 넣었는데, 작년에 무슨 문제가 나왔냐면 파행을 일으키는 질환에 대해서 설명하세요. 이게 나왔어요. 그러면 파행을 일으키는 질환, 나 배운 적 없는데 김유나 이거 뭐야?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보면 비정상적인 보행을 하는 질환들을 계속 배워왔어요. 하다못해 내 골절이 돼도 파행이 될 거 아니에요. 그쵸? 디스크가 있어도 다리를 쩔뚝거려요. 파킨슨도 있어요. 많아요. 그런 걸 적으면 되는데 안 배웠어. 이씨 뭐야. 이렇게 하고 이 문제를 넘어가 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의학이론 우리가 시험을 90분 치는데 거의 대부분의 환자들이래요. 죄송합니다. 거의 대부분의 수험생들은 60분 이내에 시험을 다 끝내요. 끝내고 보면 엎드려 자든지 뭐 앉아서 이렇게 딴짓 하든지 딴 생각하든지 그림 그리고 있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 시간에 내가 못 쓴 문제를 한번 다시 봐요. 약간 하늘 한번 쳐다보고 정신 새로 리셋한 다음에 다시 보면 생각나는 게 있을 거예요. 그거 채워 넣으세요. 그렇게 공부하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융합형 문제가 이번에 또 나온다 그러면 그냥 제가 지금 생각했을 때 예를 들어서 척골신경 손상이 돼서 갈퀴손이 됐다.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뭐 외상이나 질환은 뭐가 있을까요? 쓰세요. 이렇게 하면은 순간 여러분들 지금 머리가 하얘지는 게 소리로 들렸어요. 소리로 들렸는데 봐요. 척골신경은 제가 맨날 하는 거 귀여운 척. 그쵸? 그러면 어디에 신경이 새끼손가락 쪽으로 이렇게 지나가요. 그러면 주관절 쪽에 딱 하나 붙어 있는데 거기가 주관이고, 그 다음에 척골신경이 지나가면서 척골관이라는 데 딱 붙어 있어요. 여기가 척골관이에요. 그러면 주관, 증후군, 척골관, 증후군. 벌써 2개 썼죠? 그 다음에 이쪽에 붙어 있다고 했죠? 그러면은 주관절이 탈구가 되면 척골신경 손상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 주두부가 골절이 됐어. 아니면 여기 내과 골절이 됐어요. 그러면 상완골 내과 골절이 됐어요? 척골신경 손상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내가 안 배웠다고 생각할 게 아니라 이씨 내 돈 내놔 뭐 이게 아니라 생각을 하셔야 돼요. 생각을. 근데 그런 생각은 제가 아까 말했듯이 생각이 안 날 수 있어요. 조금 정신 차렸다가 다시 한번 보면 생각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공부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번에는 약간 제가 이런 문제를 모의고사 때 좀 대비를 할 수 있게끔 문제를 낼 테니까 도저히 생각이 안 난다. 그러면 어쩌겠어요. 암기해야지. 그쵸? 암기해야 되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조금 유연하게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